매서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할퀴었다. 10살 박민서는 4살짜리 동생 박현우를 등에 업고 꽁꽁 언 골목길을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현우는 뜨거운 열기에 시달리는지 작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거친 숨소리가 민서의 귀청을 때렸다. 쿨럭, 쿨럭, 누나, 아파. 현우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끊어졌다. 민서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동생의 뜨거운 천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제부터 시작된 고열과 기침은 이제 심각한 폐렴 증세로 이어지는 듯했다. 주머니 속에는 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낡은 지갑이 전부였다. 그 안에는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다. 민서는 주먹으로 눈가를 비볐다. 아버지는 한 달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우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민서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아픈 동생 현우뿐이었다. 민서의 발걸음은 절박했다. 이 골목의 유일한 불빛, 김진우 내과 간판이 저 멀리 희미하게 보였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민서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빛이었다. 현우야,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민서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듯 중얼거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병원 문을 열었다. 병원 안은 차가웠고 적막감이 감돌았다. 카운터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인, 간호사 김 여사가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민서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다. 저기, 간호사 아주머니, 제 동생이 너무 아파요. 열이 너무 높고 숨도 잘 못 쉬어요. 민서는 현우를 더욱 단단히 안으며 흐느끼듯 말했다. 김 여사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민서의 남루한 옷차림과 현우의 초라한 모습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싸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니 우리 원장님은 벌써 퇴근하셨어. 그리고 진료비는 있니? 진료비 없으면 안 돼. 민서는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 김 여사에게 내밀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 몇 개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처량하게 빛났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정말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김 여사는 민서의 내민 돈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이걸로 뭘 해. 요즘 진료비가 얼마인지는 아니 그리고 어린애들 둘이 밤늦게 병원까지 오다니. 보호자는 어디 갔어? 보호자 없으면 진료 못 받아.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마치 돌멩이처럼 단단한 무관심이었다. 보호자는 없어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도 없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의지할 곳이라곤 아픈 동생밖에 없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규칙은 규칙이야. 그리고 원장님은 지금 안 계시다고 했지. 병원 문 닫아야 하니 얼른 돌아가. 그녀는 민서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하며 차갑게 말했다. 민서는 더 이상 매달릴 힘도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등 뒤의 현우는 점점 더 축 늘어지는 듯했다. 쿨럭, 누나, 추워. 현우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들릴락 말락했다. 민서는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현우야. 절망감이 민서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두 아이,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는 차가운 현실. 민서는 동생을 꽉 끌어안았다.
그녀는 다시 병원 문을 열고 차가운 겨울밤 속으로 주저하듯 단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텅 빈 거리에는 매서운 바람만이 그녀와 동생을 감쌌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서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에 잠식되는 듯했다.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동생의 작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가 병원 문을 나서고 불과 10분 후였다. 차가운 골목길 위. 민서의 작은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녀의 품에 안긴 현우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지고 있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민서는 동생의 축 늘어진 몸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한 대의 택시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혹시 희망의 빛일까? 그러나 그녀의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현우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민서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동생 현우의 가쁜 숨소리가 점차 멀어져 가는 듯했다. 그 순간 희미하게 들려오던 택시 문 닫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김 여사, 퇴근 안 하고 뭐 해요? 오늘 병원 앞에 차가 너무 막혀서요. 환자 한 명 더 봐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왔습니다. 나지막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병원의 원장, 김진우 의사였다. 그는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 역력한 얼굴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려 했다. 어머, 원장님 다시 오셨어요. 벌써 퇴근 시간 한참 지났는데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김 여사는 김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듯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표정에는 귀찮음과 함께 일말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김진우는 김 여사의 말을 들을 새도 없었다. 그는 병원 문을 열고 나오다 쓰러져 있는 민서와 현우를 발견했다. 민서의 품에 안겨있는 현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창백한 얼굴로 축 늘어져 있었다. 김진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두 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 여사? 이 아이들은 누구야? 김진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쓰러진 민서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원장님, 저 애들은 진료비도 없고 보호자도 없다고 해서 제가 돌려보냈어요. 어차피 원장님 퇴근하셨으니까. 김 여사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김진우의 싸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김진우는 민서의 품에서 현우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다. 현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작은 가슴은 위태롭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잖아. 의사로서의 직감은 그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현우를 안고 급히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김 여사, 당장 응급처치 준비해 산소 호흡기 가져와 해열제 주사도.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무기력하고 지친 목소리가 아니었다. 긴박하고 단호한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타는 목소리였다. 김 여사는 김진우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서둘러 응급처치를 준비했다. 김진우는 현우를 진찰대에 눕히고 청진기를 댔다. 현우의 폐에서는 거친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한 폐렴 증세였다.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현우에게 산소 호흡기를 씌우고 해열제 주사를 놓는 동안 김진우의 시선은 민서에게 향했다. 민서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눈물과 흙먼지가 뒤섞여 얼룩져 있었다. 그는 민서의 모습에서 과거에 어떤 그림자를 보았다. 의료 행위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김진우는 민서를 안아 올렸다. 그녀의 몸은 현우만큼은 아니었지만 차가웠고 작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민서를 빈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지갑과 함께 푸른색 꽃이 피 수놓아진 낡은 팔찌를 발견했다. 라벤더 꽃. 김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팔찌는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있는 어떤 모습과 오버랩되었다. 김진우는 잠시 멍하니 팔찌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15년 전, 그가 가장 찬란했던 시절, 그리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순간들. 그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빛을 등진 채 살아왔다. 지금의 그는 의사라는 이름뿐, 영혼 없는 껍데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 특히 민서의 눈빛에서 느껴진 절박함은 그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양심과 책임감을 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원장님, 현우는 이제 열이 조금 내려가고 숨쉬기도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아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직접 볼 거야. 김 여사, 현우 상태 계속 주시하고 민서도 잘 돌봐줘. 밤새도록 지켜봐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속죄하듯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현우의 침대 곁에 앉아 작은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현우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한결 고르게 들렸다. 김진우는 문득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떠올렸다. 오진으로 인해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날의 악몽. 그 아이는 자신의 딸과 같은 또래였다. 그 이후로 그는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하듯 살아왔다. 환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점차 차갑고 무심해졌다. 오직 돈만이 그에게 유일한 의미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현우와 민서를 보며 그의 마음속에 잊고 지내던 뜨거운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특히 민서의 손에 있던 라벤더 팔찌는 그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잔혹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시 그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라벤드라는 이름의 신약. 그 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고 결국 그의 오진으로 인해 한 아이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약의 개발을 주도했던 제약회사는 바로 현우와 민서의 아버지 박선호가 근무했던 곳이었다. 선호, 박선호. 김진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박선호는 그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 당시 박선호는 그 약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김진우는 제약회사의 압력에 굴복해 그의 경고를 무시했다. 결국 그 약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생산되었고 비극은 시작되었다. 김진우는 박선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그 약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박선호 역시 라벤더 팔찌를 늘 차고 다녔다. 민서의 팔찌, 그리고 현우의 병.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김진우는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망가진 영혼을 치유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밤새도록 김진우는 현우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열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현우는 겨우 안정을 찾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김진우는 현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15년 전의 죄책감과 지금 이 아이들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민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곁에는 현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김진우는 밤샘 간호로 인해 얼굴이 수척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호했다. 아가, 이제 괜찮아. 동생도 안정되었어. 김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김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우는 민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15년 전에 잊혀진 약속과 죄책감, 그리고 이 아이들을 향한 새로운 사명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외면했던 김 여사의 냉담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박선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빚은 박선호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민서의 손에 들린 라벤더 팔찌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 팔찌, 소중한 거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가 주신 거예요. 아빠는 이 팔찌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고 하셨어요. 김진우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라벤더 팔찌, 박선호, 그리고 두 아이.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운명적인 메시지처럼 다가왔다. 그는 박선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두 아이의 희망이자 잊혀진 정의를 찾아 나설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김진우는 민서의 손에 들린 라벤더 팔찌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15년 전의 악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당시 그는 박선호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약회사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라벤더라는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 약은 출시 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고 결국 그의 오진으로 인해 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그 아이는 그의 딸 은서와 비슷한 또래였다. 아빠가 주신 거예요. 민서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김진우의 귓가에 맴돌았다. 라벤더 팔찌는 박선호가 늘 차고 다녔던 것이었다. 박선호는 라벤더 꽃을 사랑했고 그 꽃이 침묵의 헌신이라는 꽃말을 지녔다며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김진우는 현우를 다시 한번 진찰했다. 폐렴 증세는 다행히 호전되고 있었지만 현우의 호흡은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현우의 작은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그때 현우의 목덜미에서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다. 마치 오래된 주사 자국처럼 보였다. 김진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린아이에게는 쉽게 생길 수 없는 흉터였다. 그는 현우의 진료 기록을 다시 살펴봤다. 현우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면역체계가 약해 잔병 치레가 잦다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목덜미의 흉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진우는 직감적으로 이 흉터가 현우의 병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서야, 혹시 현우가 병원에 자주 다녔니? 아니면 어디 아파서 주사 맞은 적 있니?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아빠가 아프다고 하면 약만 먹였던 것 같아요.
병원에는 거의 안 갔어요. 김진우는 민서의 대답에 더욱 의아해졌다. 흉터는 분명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민서가 모르는 어떤 치료가 있었던 것일까? 그는 현우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단순한 폐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김진우는 자신의 과거 기억을 다시 한번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선우와의 마지막 대화, 그가 경고했던 라벤더 신약의 부작용, 그리고 신약 개발을 주도했던 명성제약의 수상한 행보. 명성제약은 당시 제약업계에서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루머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당시 명성제약의 신약 개발팀장이었던 한재호라는 인물이 떠올랐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악명이 높았다. 한재호는 김진우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하여 라벤더 신약 프로젝트에 끌어들였던 장본인이었다. 김진우는 당시 명성제약의 라벤더 신약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수년 전 제약업계를 떠났지만 그의 인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어렵게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라벤더 신약의 임상시험 보고서가 조작되어 있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른 환자들의 기록까지 조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작의 배후에는 한재호의 지시가 있었다. 김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이 한재호의 꼭두각시가 되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딸 은서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녔던 아이였다. 그는 자신의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왔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박선호가 라벤더 신약의 임상시험 조작 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하려 했다는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박선호는 한재호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선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성제약과 한재호가 저지른 살인이자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잔혹한 음모였다. 김진우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자신과 박선호의 딸인 민서와 현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한재회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과거의 죄책감을 속죄하고 진실을 밝혀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김진우는 결과를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현우는 선천성 심장질환 외에도 희귀 유전 질환인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이 질환은 다양한 장기에 종양을 유발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병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우의 몸에서 일반적인 치료제로는 검출되지 않는 미량의 약물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약물은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 단계의 신약으로 아직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은 위험한 약물이었다. 현우의 목덜미에 있던 흉터는 바로 이 약물을 투여한 주사 자국이었다. 김진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재호, 명성제약, 라벤더 신약, 그리고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치료제.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한재호가 라벤더 신약의 부작용을 은폐하고 박선호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현우를 이용해 또 다른 실험용 약물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함께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좀 더 일찍 박선호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그는 박선호의 죽음과 함께 민서와 현우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민서에게 현우의 정확한 병명과
현재 상태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민서는 김진우의 설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현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아니, 그렇지 않아. 현우는 강한 아이지. 그리고 내가 반드시 현우를 살릴 거야. 널 믿어줄게. 그리고 너와 현우의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도 밝혀낼 거야. 김진우는 민서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김진우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이세요. 응, 예지 정말이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김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즉시 현우를 위한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한재호와 명성제약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명예, 양심, 그리고 정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민서와 현우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박선호의 연구실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박선호는 생전에 자신의 연구실에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해두곤 했다. 혹시 그곳에 한재호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민서와 현우, 그리고 꼬미. 그들은 이제 그의 새로운 가족이자 그가 싸워야 할 이유가 되었다. 라벤더 팔찌의 푸른 꽃잎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진우는 현우의 진단 결과와 민서의 팔찌에서 발견한 라벤더 문양이 15년 전 박선호의 죽음과 자신이 얽혔던 비극적인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라는 것을 확신했다. 특히 현우에게 투여된 미지의 실험, 약물은 한재호의 명성제약이 저지른 또 다른 만행임을 시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복수심, 그리고 박선호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는 현우의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한재호와 명성제약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박선호의 연구실을 찾는 것이었다. 박선호는 치밀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한재호의 비리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진우는 박선호의 가족이 살았던 옛집 주소를 찾아냈다. 허름한 주택가 골목 끝에 위치한 낡은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집 앞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낡은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김진우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박선호의 사망 이후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누구세요? 그때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김진우는 자신을 소개하고 박선호의 옛집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박선호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에 연민이 스쳤다. 아이고, 박 선생, 참 안타깝게 갔지.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집은 그 양반 돌아가신 후에 그대로 비어 있었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군. 김진우는 조심스럽게 박선호의 연구실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양반은 집에 작은 작업실을 하나 가지고 있었지. 맨날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뭘 만지작거리던데. 이상한 기계들도 많고. 연구실이라고 했던가. 할머니의 말은 김진우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조심스럽게 박선호의 옛집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겨우 열렸다. 집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민서와 현우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그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김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집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리고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을 발견했다. 분명 할머니가 말했던 연구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온갖 실험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박선호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했다. 김진우는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낡은 서류들과 책들이 가득했다. 그의 눈에 라벤더 문양이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왔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장의 CD와 함께 박선호의 자필 노트가 들어있었다. 노트에는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에 대한 연구 기록과 함께 명성제약의 신약 임상시험 조작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확실해. 박선호가 모든 것을 기록해놨어. 김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CD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넣었다. CD 안에는 명성제약의 신약 임상시험 조작에 대한 내부 고발 자료들과 함께 한재호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약물 실험을 진행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재호가 현우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에게 라벤더 B라는 실험 단계의 약물을 몰래 투여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라벤더 B는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이었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다. 이 악마 같은 자식 현우를 실험체로 이용했어. 김진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박선호는 한재호의 이 모든 악행을 밝히려다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다. 한재호는 박선호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그를 살해하고 현우의 병을 이용해 자신의 위험한 실험을 이어갔던 것이다. 김진우는 당장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고 싶었지만 그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한재호는 명성제약의 실세이자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를 상대하려면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남아있는 믿을 만한 동료들과 과거 인맥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경찰에 몸담고 있던 정의로운 후배 최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최 팀장은 김진우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믿고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최 팀장에게 박선호의 죽음과 명성제약의 비리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최 팀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선배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형 사건이 될 겁니다. 한재호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 하지만 한재호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야. 그는 치밀하고 교활한 놈이야.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수도 있어.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김진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한편 현우의 병세는 김진우의 집중적인 치료 덕분에 점차 호전되고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는 현우에게 투여되었던 라벤더 B 약물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현우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과 더 나아가 라벤더 B의 해독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의 의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이자 과거의 죄를 속죄할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민서에게도 한재호와 명성제약의 비리에 대해 설명했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아빠는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현우도 그 사람들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강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래, 하지만 걱정 마. 아저씨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벌하고 너희들을 지켜줄게. 김진우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김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에도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한재호는 김진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김진우의 그림자를 느끼며 초조해졌다. 그는 김진우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철저하고 잔인했다. 그는 김진우가 가장 아끼는 두 아이, 민서와 현우를 이용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김진우의 병원 앞에는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병원 주변을 맴돌며 민서와 현우의 동태를 살폈다. 민서는 잠시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검은색 승합차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민서의 작은 가슴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진우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아저씨, 저기 이상한 차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김진우는 민서의 말을 듣자마자 직감했다. 한재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민서와 현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한재호를 잡기 위한 함정을 놓아야 했다. 그는 최 팀장과 긴급히 연락을 취했다. 이 모든 위험 속에서 김진우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한재호의 그림자가 김진우의 병원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자 김진우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의 직감은 한재호가 민서와 현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증거를 확보하고 한재호를 끌어내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김진우는 최 팀장과 긴급히 만났다. 박선호의 연구실에서 발견한 증거 자료들을 최 팀장에게 넘겼다. 이게 전부입니다. 한재호가 명성제약의 신약 임상시험을 조작하고 박선호를 살해했으며 현우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불법적인 실험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거입니다. 최 팀장은 CD와 노트를 확인하며 얼굴을 굳혔다.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규모의 사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한재호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어떻게 체포하느냐는 겁니다. 그가 움직이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그는 이제 제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을 겁니다. 그는 민서와 현우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김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한재호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을 계획했다. 김진우는 일부러 박선호의 연구실에서 발견한 증거 자료의 일부를 언론에 흘릴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한재호가 이 소문을 듣고 초조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재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가장 먼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한편 김진우는 민서와 현우를 병원 지하의 안전한 공간으로 옮겼다. 그곳은 과거 김진우가 비상시에 대비해 만들어 놓았던 작은 대피처였다. 식량과 의약품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고 외부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민서야, 현우야,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내야 해. 아저씨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김진우는 두 아이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민서는 불안했지만 김진우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를 꼭 껴안았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현우랑 제가 아저씨를 기다릴게요. 밤이 깊어지자 한재호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진우의 병원을 급습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병원 문을 부수고 난입했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와 총기까지 들려 있었다. 한재호는 김진우를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할 것이 분명했다. 김진우는 미리 준비해둔 대로 병원 내부의 비상벨을 눌렀다. 비상벨 소리는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그는 초에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투입해 주세요. 한재호의 부하들은 병원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진우와 아이들을 찾기 위해 모든 방을 헤집고 다녔다. 김진우는 병원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원장님은 어디 있어? 애들은 또 어디 갔어? 그들은 김 여사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김진우와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다. 김 여사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때 지하 대피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현우가 잠에서 깨어나 칭얼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민서는 현우의 입을 막으며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현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지하에서 새어나왔다. 한재호의 부하들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지하다 지하에 숨어 있었군. 그들은 지하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김진우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서와 현우가 위험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최 팀장, 지금 바로 진입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최 팀장은 이미 병원 주변에 경찰 특공대원들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 김진우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특공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병원 안으로 진입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현에 한재호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병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과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김진우는 병원 내부의 비상구를 통해 지하 대피처로 향했다. 그는 민서와 현우를 직접 보호해야 했다. 그는 부하들과 격렬하게 싸우는 경찰 특공대원들 사이를 뚫고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대피처 문 앞. 한재호의 부하 2명이 민서와 현우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민서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현우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굳건했고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올랐다. 현우 건드리지 마. 감히 현우를 건드리지 마. 그녀는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가 부하 중 한 명이 민서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내던지려 했다. 그 순간 김진우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시간 수술실에서 단련된 민첩함과 힘으로 부하들을 쓰러뜨렸다. 한재호의 부하들은 김진우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바로 그때 한재호가 직접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진우,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구나. 네가 죽은 박선호의 아이들을 감히 지키려 해.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날이 들려 있었다. 네 악행은 이제 끝이야. 한재호, 너는 박선호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 현우까지 실험체로 이용했어. 네 모든 죄를 반드시 밝혀낼 거야. 김진우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한재호는 김진우에게 칼날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김진우는 필사적으로 칼날을 피하며 민서와 현우를 보호하려 했다. 그는 한재호의 칼날에 스쳐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서와 현우를 지켜야 했다. 그것은 박선호에게 한 약속이자 자신의 과거를 속죄할 유일한 길이었다. 민서는 김진우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안 돼. 아저씨. 그때 초의 팀장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지하로 진입했다. 총성과 함께 한재호의 부하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최 팀장은 한재호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한재호, 체포한다. 순순히 항복해라. 궁지에 몰린 한재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칼날을 김진우에게 겨누며 달려들었다. 내가 너 같은 놈에게 당할 것 같아 죽어라. 김진우는 모든 힘을 다해 한재호의 칼날을 막아섰다. 짧은 실랑이 끝에 김진우는 한재호의 손에서 칼날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바로 그때 최 팀장이 쏜 총알이 한재호의 다리를 관통했다. 한재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김진우, 너 감히... 한재호는 쓰러진 채 김진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자의 절규가 서려 있었다. 김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민서와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사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경찰들은 한재호를 체포하고 그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했다. 병원 안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김진우는 어깨의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서가 그에게 달려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민서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고마움이 서려 있었다. 김진우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한재호의 몰락은 박선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김진우의 과거를 속죄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했다. 한재호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명성제약의 불법 임상시험 조작, 박선호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실험 약물 투여 사실까지.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진우의 용기 있는 폭로와 민서의 존재가 있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김진우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진정한 의사로서의 명예를 되찾았다. 김진우는 어깨에 입은 상처를 치료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현우와 민서는 무사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최 팀장이 이끄는 경찰 수사팀은 한재호와 명성제약의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했고 박선호가 남긴 증거들과 김진우의 결정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한재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진행되었다. 한재호는 살인교사, 불법 임상시험, 사기, 횡령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필사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현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또렷하게 증언했고 민서는 아버지가 남긴 라벤더 팔찌의 의미와 한재호의 악행에 대해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진우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과거 잘못과 함께 한재호가 자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박선호가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되었음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재판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힌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 용기 있는 증인이었다. 마침내 한재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명성제약은 이 사건으로 인해 파산했고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세상은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어둠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환호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진우는 민서와 현우의 법정 대리인이 되었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서와 현우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김진우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현우는 김진우의 집중적인 치료와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다. 라벤더 피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김진우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현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냈다. 김진우의 병원. 김진우 내과는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병원 이름을 라벤더 의원으로 바꾸었다. 라벤더, 박선호가 사랑했던 꽃이자 침묵의 헌신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꽃. 라벤더 의원은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김진우는 과거의 자신처럼 돈만을 쫓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환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민서는 이제 라벤더 의원의 작은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녀는 방과 후에 병원에 들러 환자들을 돕고 김진우의 옆에서 현우를 보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어른스러운 면모를 지녔지만 김진우와 현우의 사랑 속에서 점차 밝고 해맑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이 없었다. 그곳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우는 민서와 현우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김진우는 능숙하게 현우에게 밥을 먹여주었고 민서는 그런 그들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식탁 위에는 박선호가 가장 좋아했던 라벤더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 꽃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했다. 아저씨, 아빠가요, 라벤더 꽃말이 침묵의 헌신이래요. 민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진우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맞아. 너희 아버지는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지. 그리고 이제는 아저씨가 너희들에게 헌신할 차례야.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현우는 김진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김진우는 현우를 재우고 민서와 함께 거실로 나왔다. 창밖에는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평화롭게 들렸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행복이 흘러넘쳤다. 아저씨, 이제 아빠 안 아프겠죠? 민서가 김진우의 품에 기대어 물었다. 이긍냐,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실 거야. 김진우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삶은 한때 흙탕물처럼 탁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맑고 투명한 샘물처럼 깨끗해졌다. 과거의 비극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욱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김진우는 잃었던 명예와 양심을 되찾았고 민서와 현우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박민서는 훌륭한 대학생으로 성장하여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녀의 꿈은 어린 시절 자신과 현우를 구했던 김진우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단 있고 총명했지만 어린 시절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김진우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았다. 박현우 역시 건강하게 자랐다.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김진우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그는 더 이상 병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현우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성장했고 민서와 김진우에게는 둘도 없는 활력소였다. 그는 형아를 따르는 민서처럼 김진우를 따랐고 그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김진우의 라벤더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따뜻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속죄하고 오직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병원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무료 진료를 제공했고 상처받은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진정한 의사로 불렸다. 병원 로비에는 언제나 활짝 핀 라벤더 꽃이 놓여 있었고 그 향기는 병원 전체를 감싸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민서는 방학이 되면 라벤더 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녀는 어린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김진우의 지도를 받으며 의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갔다. 김진우는 민서가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와 뛰어난 공감 능력을 보며 박선호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박선호는 항상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던 의사였다. 어느 날 오후 라벤더 의원 앞마당에서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 김진우가 박선호와 함께 개발했던 라벤더 신약의 부작용을 치료하는 새로운 해독제가 개발되어 임상시험에 성공했음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김진우는 오랜 연구 끝에 라벤더 신약의 부작용을 역이용하여 새로운 해독제를 개발해냈다. 이 해독제는 박선호의 유전병 연구 자료와 김진우의 임상 경험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이것은 그가 박선호에게 진 빚을 갚는 마지막 숙제이기도 했다. 기념식에는 수많은 언론인과 제약업계 관계자, 그리고 과거 라벤더 신약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환자들이 참석했다. 김진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친구 박선호를 잃고 그의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해독제는 저의 속죄이자 박선호의 헌신적인 연구의 결실입니다. 이 약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민서와 현우를 단상으로 불렀다. 민서는 김진우의 옆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고 현우는 김진우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는 듯 해맑게 웃었다. 김진우는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빛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민서는 김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정말 멋있으세요. 아빠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진우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있어줘서 아저씨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고맙다. 민서야,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한재호의 그림자도, 과거의 고통도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다. 민서와 현우는 김진우의 품에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고 김진우는 두 아이를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어느 맑은 날 김진우와 민서, 현우는 박선호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에는 항상 신선한 라벤더 꽃이 놓여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라벤더 팔찌를 꺼내 납골함 앞에 놓았다. 아빠, 잘 지내시죠? 아빠 덕분에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도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고요. 아빠가 남기신 라벤더의 헌신은 잊지 않을 거예요. 김진우는 박선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선호야, 보고 있니? 네가 남긴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어. 그리고 네가 못다 이룬 꿈. 내가 대신 이룰게. 내 딸과 아들을 내가 지켜줄게. 그들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라벤더 꽃잎처럼. 그들의 삶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희망의 꽃으로 가득했다. 김진우는 더 이상 후회에 갇힌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치유자이자 새로운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다. 민서와 현우는 그의 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의 극복이 아닌 인간의 상처가 어떻게 사랑과 헌신으로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